일본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존심 아래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곧 아시아 전체의 농업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죠. 도쿄 긴자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초밥집 스시 타츠야. 이곳의 주방장 미즈노 타카시는 일본산 쌀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미즈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츠키지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40년간 쌀을 다뤄온 경험이 녹아 있었죠. 각 품종의 특성, 수확 시기, 보관 상태까지 한 번에 파악하는 능력은 가히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쌀 도매상들도 그의 안목을 인정할 정도였죠. 그는 단순히 쌀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것처럼 세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쌀알의 크기와 모양, 투명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 수분 함량을 체크했죠. 코로 맡은 향으로는 신선도와 품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직접 시장에서 쌀을 고릅니다. 품질은 눈으로, 손으로, 코로 구분하죠. 쌀이 모든 맛의 기본입니다. 미즈노의 하루는 쌀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손으로 쌀알을 비비며 윤기를 확인하고 코로 향을 맡아 신선도를 판단합니다. 입으로 씹어보며 당도와 식감을 체크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 선별된 쌀만이 그의 초밥집에서 사용됩니다. 그의 고집은 유명했습니다. 니가타현의 특정 농가에서만 재배된 고시히카리만을 고집했죠. 그 농가의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거래를 이어온 신뢰관계였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는 해에는 아예 다른 요리로 메뉴를 바꿀 정도였죠.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농부의 정성과 자연의 은혜가 만들어낸 예술품이에요. 그 예술품을 최고의 상태로 손님께 제공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미즈노는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정확한 물의 양을 맞춰 밥을 지었습니다. 물 온도 65도에서 30분간 불린 후 센 불로 5분, 중간 불로 10분, 약한 불로 15분. 40년간 지켜온 황금 레시피였죠. 하지만 그 평범했던 아침이 일본 농업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즈노는 밥솥 뚜껑을 열며 평소와 같이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김이 더 고르게 올라오고 쌀알들이 더 생생해 보였죠. 첫 번째 이상 신호였습니다. 그날 미즈노는 밥을 한 입 먹고 멈춰섰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식감과 향. 처음엔 기계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쌀 한 알 한 알이 살아있는 듯한 탄력, 입안에서 퍼지는 깊은 단맛, 그리고 목 넘김의 부드러움까지. 40년간 일본 최고급 쌀만을 다뤄온 그의 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품질이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녹아드는 듯한 신비한 식감이었죠. 이건 뭔가 다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야. 미즈노는 당황했습니다. 40년간 같은 농가의 쌀만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맛이 달라질 리 없었죠. 혹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건가? 아니면 올해 기후가 특별히 좋았던 건가? 온갖 가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밥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압력솥이었고 물의 양도 정확했죠. 조리 시간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쌀 자체에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 쌀은 도대체 뭔가? 미즈노는 황급히 쌀 포대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니가타형 고시히카리 브랜드가 아닌 낯선 라벨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포대에는 프리미엄 G와 EONGGI 라이스 마이너스 프로덕트 오브 코리어라는 영어 표기와 함께 한글로 경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즈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산 쌀이라니. 이렇게 맛있는 쌀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본산 쌀 배송이 지연돼 한국산 쌀을 사용했습니다. 경김이랍니다. 직원 다나카의 설명을 듣는 순간 미즈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일본산 쌀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렸죠. 손님들이 오늘 밥이 특히 맛있다고 칭찬했던 것이 한국산 쌀 때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쌀이 우리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는 말인가? 미즈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40년간 일본 쌀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는 직원에게 한국산 쌀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품종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일본 최고의 장인 미즈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한국 쌀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일본 농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SNS를 통해 긴자명인이 한국 쌀을 인정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확산됐죠. 도쿄대 농학부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30년간 일본 쌀 품종 개발에 몸담아온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었죠. 그런 그조차 이번 사건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닌 농업기술 체계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최근 5년간 한국 농업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쌀의 품질 향상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농업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농업을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손맛에 의존하고 있었죠.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ICT 투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일본은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AI 시스템 도입률도 한국이 일본의 3배를 넘어섰죠.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사이 한국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사태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농업계의 안일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보호 정책에 안주해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었죠. 일본 농업협회 회장 요시다 히로시는 더욱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50년간 일본 농업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위기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이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시다 회장은 최근 한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점유율 증가 추세를 언급했습니다. 딸기, 김치, 인삼에 이어 이제 쌀까지. 한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었죠. 일본 농업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 보호에만 신경 썼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소홀히 했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주요 백화점에서는 한국산 쌀을 찾는 문의가 하루 만에 10배 증가했습니다. 일부 고급 백화점에서는 긴급히 한국산 쌀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죠. 미츠코시 백화점의 식품 담당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한국산 쌀을 찾는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요. 일단 긴급히 소량을 수입했는데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경기미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우리 쌀은 이제 끝난 건가? 가격도 일본산보다 30% 저렴하다니. 한국 기술력이 이 정도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분노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맛있고 저렴하면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죠.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값을 치를 필요가 있나? 라며 기존 세대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도쿄의 한주부 사토 마리코 35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맛있으면 그만이에요. 일본산이든 한국산이든 가족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런 반응은 일본 농업계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저는 NHK 국제부 기자 아사노 리카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본사는 제게 단 하나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파악하라. 아사노 기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농업 현황을 취재해온 그녀에게도 이번 사건은 예상 밖이었죠. 한국 농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어요. 품질 차이 정도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농업의 미래였습니다. 출발 전 아사노 기자는 한국 농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았거나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했죠. 일본 언론계조차 한국 농업의 변화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사노 기자가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스마트팜 단지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한국 농업 혁신의 상징이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더 이상 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에 있죠. 수백 헥타르의 논밭이 센서와 드론, 인공지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삽과 괭이 대신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농장의 규모였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소규모 농가와는 달리 한국의 스마트팜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가까웠습니다. 하나의 농장이 수백 헥타르에 달했고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죠. 작물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의 관리 아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수백 헥타르의 재배 환경을 조절하는 시스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성 스마트팜의 박진우 대표는 아사노 기자에게 시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농업에 뛰어든 40대 CEO였죠. 이곳의 모든 작물은 AI가 관리합니다. 토양 습도, 온도, 영양분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죠. 농장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들이 1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AI가 분석하고 필요시 자동으로 물이나 영양분을 공급했죠.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었지만 품질은 최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정밀도입니다. 구역별로 심지어 식물 한 그루씩 다른 관리를 받아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성장 단계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 관리가 이뤄집니다. 박 대표는 태블릿으로 농장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온도, 습도, 토양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왔습니다. 김현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아사노 기자에게 한국 농업의 변화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농업 혁신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죠. 우리는 2010년대 초부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청년 인력, 교육 시스템, 수출 전략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K-농업혁신 203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했죠.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농업을 제조업처럼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날씨나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죠. 김 이사장은 한국 농업 혁신의 핵심 전략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기술 혁신, 둘째는 인재 양성, 셋째는 글로벌 진출이었죠. 아사노 기자의 취재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의 수출 현황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오이, 유럽의 스마트 온실, 아프리카의 벼농사. 이 모든 곳에서 한국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근교의 스마트팜에서는 한국산 수경 재배 시스템으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도 안 되는 사막에서 한국 기술로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고 있었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국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의 농장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채소는 중동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었죠. 네덜란드의 온실에서는 한국의 환경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도입한 것이었죠. 네덜란드는 400년간 온실 농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I 기술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이에요. 네덜란드 농업연구소의 연구원은 한국 기술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쌀 농장에서는 한국 품종의 쌀이 현지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를 한국 기술이 지키고 있었던 셈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농업 기술의 수출 대상국이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국가들부터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농업 혁신을 주목하고 있었죠. 카타르의 도하에서는 한국 기업이 건설한 수직 농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의 건물에서 연간 10만 톤의 채소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중동 지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죠. 사막 한복판에서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기적 같은 일이 한국 기술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온실 기술로 장미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장미는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며 현지 농민들의 소득을 10배 이상 증가시켰죠. 아프리카의 농민들이 한국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농업도 수출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박상현 박사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온 핵심 연구자였죠. 우리는 일찍이 농업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좁은 땅, 부족한 인력, 급변하는 기후. 이 모든 제약을 기술로 극복하려 했죠. 한국의 농업 기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10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3억 달러에서 2025년 30억 달러로 폭증했죠. 이는 한국 농업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산업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농업기술 수출 100억 달러 달성입니다. 농업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거예요. 박 박사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농업기술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서울 근교의 한 스마트팜에서 아사노 기자는 30대 청년 농부 이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5년 전 농업계에 뛰어들었죠. 그의 이야기는 한국 농업의 세대 교체를 상징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논밭입니다. 삽이 아니라 데이터로 농사 짓는 청년들. 한국 농업의 진짜 심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농장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물의 생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드론이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했죠. 로봇이 정확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 농업도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이준혁 씨의 농장에는 500개의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하루 10GB에 달했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작물별 최적의 관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작물은 그저 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그의 농장은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각 구역마다 다른 품종의 쌀이 재배되고 있었고 모든 생장 과정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었죠. 심지어 쌀알 하나하나의 무게와 크기까지 자동으로 측정되어 품질 관리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놀라운 점은 학습 능력입니다. 매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AI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죠. 이제는 날씨 변화나 병충해 발생을 3주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준혁 씨의 농장에서는 지난해 태풍이 몰아치기 2주 전에 AI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미리 보호막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점검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농장 수익률은 전통적인 농업의 5배에 달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3배 많은 수확량을 얻으면서도 품질은 더욱 우수했죠. 환경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생산한 쌀은 일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사용됩니다. 품질을 인정받은 거죠. 실제로 도쿄의 3스타 레스토랑 키쿠노이에서는 이준혁 씨 농장의 쌀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요리사들이 한국산 쌀의 품질을 인정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국산 쌀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일본산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죠. 키쿠노이의 셰프 야마다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충남의 한 토마토 농장에서는 AI가 토마토의 당도를 예측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북의 딸기 농장에서는 로봇이 24시간 작물을 관리하고 있었죠. 전라남도 나주의 배 농장에서는 드론이 해충 발생을 조기에 탐지해 정밀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사과 농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생산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한국의 모든 농장이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 같아요.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사노 기자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농업 교육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농업은 IT와 바이오, 환경공학이 결합된 융합 학문입니다. 김영호 교수는 20년 전과 현재의 농업 교육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 교육 혁신의 선구자였죠. 예전에는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이 기본입니다. 학생들은 코딩도 배우고 드론도 조종하고 바이오 기술도 익힙니다. 커리큘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을 배웁니다. 2학년에는 IoT와 센서 기술, 3학년에는 AI와 머신러닝, 4학년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마케팅까지 배우죠.
우리 졸업생들의 80%가 스마트팜 창업을 하거나 농업 IT 기업에 취업합니다. 농업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된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농업 관련 학과의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피 학과였던 농학과가 이제는 최고 인기 학과 중 하나가 됐죠. 저희 학과 졸업생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을 넘어요. IT 기업 못지않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아사노 기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반면 일본의 농업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과 경험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젊은 인력 유입도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아사노 기자는 정부 차원의 농업 혁신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정책 담당자는 한국 농업 혁신의 청사진을 상세히 설명했죠. 우리는 2018년부터 농업 4.0 정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연간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죠. 정책의 핵심은 3대 축이었습니다. 기술 개발, 인재 양성, 그리고 해외 진출.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농업 생태계 전체를 혁신하는 것이 목표였죠.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술을 활용할 인재를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농업 분야에 매년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30%인 9천억 원이 기술 혁신과 스마트화에 쓰였죠. 반면 일본은 농업 보호 정책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농업을 보호하려 하지만 우리는 농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농업진흥청의 스마트팜 보급 현황도 놀라웠습니다. 전국 스마트팜 면적이 5만 헥타르를 넘어섰고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었죠. 정부는 2030년까지 15만 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 농업의 50% 이상이 스마트화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농업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정책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아사노 기자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환경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한국 농업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정밀 농업 기술로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였죠. 우리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조민호 교수는 한국 농업의 환경혁신을 설명했습니다. 정밀 농업으로 화학 비료 사용량을 30% 줄였습니다. 동시에 생산량은 20% 증가했죠. 기술의 힘입니다. 물 사용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으로 물 사용 효율성을 2배 높였죠. 이는 기후변화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용 물 사용량은 지난 10년간 2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40% 증가했어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 농업의 힘입니다. 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정밀한 영양 관리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농업 부문이 탄소 발자국을 30% 감소시켰죠. 사흘간의 한국 취재. 저는 충격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겁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사노 기자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었죠. 우리는 농업을 과거의 산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문제점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고령화, 후계자 부족, 기술 혁신 지연, 내수 중심의 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한국은 이 모든 문제를 기술과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 보호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전통 계승일까요? 아사노 기자의 자문은 일본 농업계 전체에 던져진 화두였습니다. 아사노 기자의 기사가 방송된 후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학계, 언론계까지 농업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자민당의 농업정책 담당자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농업 혁신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이제 농업도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보호 정책을 넘어 혁신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쿄대, 교토대 등 주요 대학들도 농업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 개편에 나섰습니다. IT와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농업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일본 경제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도요타,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죠. 특히 소프트뱅크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을 낙후된 산업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면 농업이야말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요타의 농업 담당 이사는 한국 방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도 농업용 로봇 개발에 본격 나선 것이죠. 일본 농민들의 반응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한국 농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죠. 니가타현의 쌀 농가 사토 요시오 65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후 스마트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본 농업협회에서는 한국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일본 농업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꾼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NHK의 특별 방송에서 아사노 기자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긴자의 스시 타츠야에서 미즈노 장인은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죠.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만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술과 자존심이 공존하는 시대, 일본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미즈노는 최근 한국 농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전통을 더욱 발전시킨 모습이었죠. 그들은 쌀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국의 쌀이 일본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품질 경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농업의 미래,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용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한국의 작은 쌀 한 알이 일으킨 파동은 이제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농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농업계로 몰려들고 있죠. 이들이 가져온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한국 농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합니다. 후계자 부족으로 매년 1만 개 이상의 농가가 문을 닫고 있죠. 한국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농업계에 뛰어들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청장의 이 말은 두 나라 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한국 농업기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와 IoT 기술의 농업 적용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미국의 한 벤처 캐피털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사노 기자의 마지막 질문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계에 던져진 화두였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죠. 한국의 작은 쌀 한 알이 일으킨 파동은 단순한 농산물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한국이 보여준 답은 명확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쌀이라는 전통적인 작물을 첨단 기술로 재배하면서 품질은 더욱 향상시키고 환경은 보호하며 경쟁력까지 갖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